안녕하세요. 생트적 지혜 팟캐스트 김은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9.24 기후정의 행진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아이와 함께 그 행진했던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아서 그 이후로도 아이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그 걸었던 광화문 한복판을 다시 지날 때마다 막 마음속에 같이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아, 정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기후 정의는 실현될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많은 분들은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 정의 이후에 뭘 하면 좋겠냐? 너무 답답하다. 뭔가 우리가 더 나아가서 뭔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질문이 많았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신승철 소장님, 그 이순기 선생님을 모시고 기후정의 행진,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장님과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신승철 생태작지연구소 소장입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지금 그 9.24 기후행동 이후에 그 다음 전략이 뭐냐라고 저한테도 묻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고, 사실 저도 굉장히 초유의 관심사라서 사실은 해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제 설정을 같이 공유하면서 또 이 뾰족하게 또 날카롭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이 자리를 또 마련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순기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승준이고 생태적재연구소 학술이사입니다. 저도 그 9.24 집회에 참여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어떤 뭔가 새로운 뭐 시도라든지 뭐 도전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될 거라고 막연하게만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실천 없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게 됐는데, 오늘 자리를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방향성을 좀 찾고 그에 따른 어떤 행동들이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음. 네, 소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생태적지 홍보이사인 김은재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사급 이상만 모이는 자리는 아니고요. 저희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기후정의 행진 다 참여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간단하게 어땠는지 인상 깊었던 게 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뭐 소장님은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사실 그 거리로 나서서 그렇게 외치는 경우가 이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상당히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기후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서로를 확인하고 또 그 외치고 또 이 한국 사회에 또 그런 어떤 아젠다를 던지는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시도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리 행동 이후에 조직화에 대해서는 그다음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물음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특이점으로서 계기였다, 구이사는. 계기였지만 그 이후의 행동의 조직화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다채롭고 입체적인 어떤 상상력과 또 이 전략적 지도자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네, 공감합니다. 이순준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때 기억나는 게 우리가 막 이제 행진을 시작하니까 여러 다른 집회들하고 이제 뭐 충돌까지는 아니어도 옆에서 이제 지나치게 됐는데, 하나는 한 4개 정도의 집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말고도. 그러니까 뭐 하나는 뭐 되게 보수적이고 그런 이제 극우적인 단체들이 하는 그 뭐랄까 심지어 박근혜 탄핵 그 집회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동화면세점에서 있었던 사람들도 약간은 보수적인데 그 사람들 좀 종류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마 윤석열 지지 그런 집회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나가면서 봤던 사람들이 그 김건희 뭐 구속 뭐 이렇게 외치는 약간은 이제 민주당 지지 계열의 그 정부 비판 그 집회였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제 그거는 약간 종교적인 단체, 기독교 단체 같던데, 아무튼 그런 이제 집회들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그 풍경이 좀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뭐가 다를까? 우선 첫째는 그 지금 제가 앞서 나열하고 열거한 집회들이 되게 국내 정치적,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제대의적인 그 정치 체계 내에서 누가 이제 집권을 하고 그 집권 세력에 대한 비판과 옹호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나타나는 그런 집회였는데, 우리는 좀 종류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는 조금 더 국제적이었다고 할까? 우선 외국인들도 뭔가 단상에서 발언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다른 거죠. 국내적 사안에서 그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사람들과 전지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우선 한편으로는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형태의 다양성이에요. 그 집회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무지개 깃발도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정의당도 몇몇 사람들이 보이기도 하고, 또 당연히 이제 녹색당 사람들도 있긴 했는데, 그 계층이나 연령이나 또 정체성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이 문제에 참여하고 있었구나. 물론 이제 뭐 더 대규모의 집회에서 또 그런 양상들은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집회가 음, 뭔가 그 다양성을 갖고 있다. 그 참여자의 다양성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가. 그래서 우리는 그 지점을 좀 주목하면서 이후 향후 어떤 대안, 대책, 정책 이런 거를 이제 수립할까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음. 선생님들 소감에 비하면 저는 참 인간 인간적이라는 소감을 남기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그 생태월지회로 참여를 못 하고 학부모 시민 행동 365로 참여를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참여를 했었어요, 학부모들하고. 근데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서 다잉 퍼포먼스를 하는데 누워 가지고 하늘을 보는데 하늘은 너무 파란데 코에서 매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음, '아 이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다. 하늘은 너무 아름답고 근데 내 등은 너무 뜨겁고 내 코에서는 옆에 차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 냄새가 너무 나는 이 현실이' 그리고 저희 아이는 사이렌 소리가 너무 무서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냥 필름처럼 지나가는 게 가장 기억에 음. 남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음, 근데 그 이후에도 저희 아이랑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아이도 되게 답답함을 느끼더라고요. 많은 문제들이 너무 많은 문제들을 그 얘기를 거기 앞에 발언대에 올라가신 분들이 다양한 단체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행진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얘기를 듣는 거 밖에 없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많이 생각을 했는지 답답함을 느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저희가 이제 오늘 모인 게 그런 건데 해결할 수 있겠죠? 답답함을 해결할 음.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사실이에요.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이 쭉 있었고 이번에 음. 유독 이제 행진 자체가 기후 정의를 외치는 목소리가 있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더 이거를 '뭘 해야겠다.' 이게 2년 동안의 약 공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와닿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요? 너무 막연한 질문일까요? 음. 제가 이제 오늘 참여하면서 뭘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막 이제 계속 집회를 계속 끊임없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뭐랄까, 선언이 좀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제가 번역한 책이기도 하고 대항선 선언, 또 무슨 공산당 선언 하는 것처럼 그 선언들이 갖고 있는 기본 특성은 많은 사람들이 그 흐름에 공감은 하고 있지만 구체화되어서 어떤 실천적이거나 행동적인 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 사람들에게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선포하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집회에서 그런 의지의 아주 일부분을 확인한 것이니까 이거를 이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조금 더 행동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선언이 필요한 게 아닌가 우선 지금은 그런 생각이 음. 한편으로 들었고, 그 선언에는
뭐랄까 많은 것, 우리가 그 집회에서 확인했던 사람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약간 좀 더 국제적인 그 사람들이고, 또 이제 정체 연령이나 성별이나 뭐 이런 것들 등등등에서 직업이나 또 지역이나 다양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는 약간 그 선언과 의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성격 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는 사실 기후 정책이나 환경 정책에 대한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 단체나 환경 단체들이 비판 세력으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스스로가 의제나 기후 어떤 아젠다들을 구성하는 재헌의회랄지 기후 시민의회를 구성해야 되는데요. 스스로가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은 기존 정부에 대한 비판 세력으로서의 시민 사회가 아니라 이제는 재헌적인 어떤 의미를 갖는 시민 사회로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기후 시민의회랄지 민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어떤 이렇다 할 시민회의 조직화랄지 또는 활동 양상이 없다 보니까, 또 이 청소년 기후 행동에서 좀 그것을 전개하려고 시도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정치력 있고 정말 구체적인 어떤 행동 전략으로서 그것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 어떤 어쩌면 재헌적인 성격을 갖는 그런 어떤 새로운 운동,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구체화된다면 어찌 보면 지금 스웨덴이랄지 뭐 이런 데서 드러나는 이중 권력 상황들 또는 기후시민회의 어떤 굉장히 좀 아젠다로서 앞서가는, 어찌 보면 선언보다는 더 앞서가는 정책이랄지 제도에 대한 제한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라면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어, 기후 전선체 행동도 중요하지만 기후 정치, 그리고 어, 그리고 그 구성적인 어떤 형태를 띠는 기후 시민의회, 이런 것들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진단해 보고 싶습니다. 음, 음, 그런 말씀이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번에 이거를 하게 되면서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생각이 든 게 유엔의 그 지속 가능 그 발전 목표였어요. 거기 되게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많은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기후 정의 행진은 전 세계 전 지구적인 목표를 위해서 했지만 적어도 그런 목표나 어떤 선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한해서라도 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를 해서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의 현실은 너무 뭉뚱그려 가지고 탄소를 어떻게 감축하겠다, 어떻게 해서 뭐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겠다, 어떻게 해서 이거를 인권을 보장하겠다, 이런 거에 되게 그냥 꿈 같은 얘기만 하고 있을 뿐이지 현실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우리가 다 지금이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라도 그걸 하나하나 진짜 면밀히 다 봐 가지고 이거의 목표를 수립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거는 탑다운이 되어야 되는데 탑다운이 안 되니 이게 아래서부터 올라가서 이렇게 목표를 수립하자고 요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음,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법에 대해서 지금 생태 위주의 법을 대해서 얘기하시는 그 흐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에 있는 헌법이나 이런 것들은 인간 위주로 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많은 그 비인간적 존재들을 다루지 않았다. 그래서 음, 그거를 반영해서 법도 다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의 많은 시스템들이 그냥 인간 존재에 그리고 성장 위주, 자본주의 위주로 다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다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는 시작해도 더 늦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걸린다 해도 지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 사실 팔칠 체제라는 어 팔칠 체제를 포함해서 이제까지 헌법 질서는 성장주의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간 중심의 또 헌법 질서였다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성장주의 질서 속에서 어찌 보면 기후위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들이 또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주의적으로 탈탄소화로는 그 2050 탄소 중립에 도달하기 어렵고요. 구체적으로 물질 발자국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탈성장이 돼야 되는 건데요. 탈성장으로 가려면 사실상 제도랄지 정책이랄지 프로그램이랄지 시스템 등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탈성장을 얘기했던 것은 굉장히 꿈과 같이 좀 상상력이 넘치는 그런 상황으로만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본격적인 어떤 무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무대가 열렸던 탈성장 상황에서 탈성장 전환 사회의 이 새로운 어떤 구체적인 행동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궁색해지는 거예요. 사실 내가 뭘 하지?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렇다면 사실 이해 당사자들이랄지 정치적인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사실은 버선업으로서의 그런 어떤 뭐랄까 그 정책이랄지 제도를 만드는 목표를 만드는 구체적인 과정일 것 같아요. 그러려면 그 장을 깔아줘야 되는데요. 그 장은 바로 어찌 보면 어, 그런 어떤 기후 정치의 새로운 정치적 장으로서의 민회랄지 시민의회, 기후 시민의회랄지 이런 장으로서 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기후 시민의 장. 근데 그 물론 뭐 약간 뭐 여담이 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왜 9월 24일, 9월 말에 그런 대규모 집회를 하고 그리고 아예 그 뒤에 후속타가 없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시기상인 특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인 문제의식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여름이 지나고 날이 좀 추워지고 그러면 이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대한 직관적인 감각이 좀 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뜨겁고 더우면 실제로도 뭐 북극 얼음이 녹고 있다. 그 다음에 툰드라 지역 영구 동토층이 지금 녹고 있다. 라든지 또 각 지역에 이제 만년설이 계속해서 녹고 있다는 게 되게 가시화돼서 확인되고 그리고 또 그게 이제 국제적인 뉴스나 국내적인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사람들이 그 문제를 또 더위를 체감하고 그런 상황이 그 뭐랄까 기후 문제를 이렇게 막 직관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데 이제 날이 조금씩 추워지면 그 감각이 좀 무뎌지게 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시기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무뎌지고 있는 그 감각에 이렇게 호소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뭐 약간 걱정 그런 상황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들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신 소장님 얘기하신 대로 기후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더 이제 기후 정치 우리 보통 많이 얘기하는 사회를 크게 이제 분야로 나눌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모든 게 지금 다 이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 기후 정치도 필요하고 기후 경제도 필요하고 기후 사회, 기후 문화 이런 게 전 사회적으로 뭔가 어떤 그 출발점 그 뭐 어떤 그 뭐 어떤 행동과 실천의 어떤 뭐 도약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기후 정치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이제 정치적 결정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개입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정치적 결정이랄 게 없죠. 아까 신 소장님 얘기한 대로 지금 우리 국내 현재 정부는 기후 문제를 뭐라고 응답하냐면 원자력으로 응답을 했단 말이죠. 아무런 기후 문제에 대한 아무런 답도 없는 상태에서 그 답이 있다면 오히려 이제 역행하는 원자력으로 지금 답을 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맞서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후 경제라는 건 통상적으로 이자와 이윤 또 수익 성장 여기에 기초해 있는 경제 정책이나 경제적 방향성이 다시 이제 수립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뭔가 설득하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다. 기후 사회, 기후 문화도 마찬가지로
그에 맞는 어떤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말씀은 다 공감하는데 음, 사실 현실적으로 뭐랄까 그래서 또 뭐 이런 말이 나오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생각하는 건 우리가 35,000명이 모였지만 다 각자 다른 입장에서 모였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은 맞는데 이제는 법이라거나 어떤 정책이라거나 그 지역 단위에서의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은 사람이 있어서 될 일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겪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거는 로비라든가 다양한 거는 결국엔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걸 하려면 그거에 집중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전방위의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많은 사람이 한 목소리 내는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는 역할을 나눠서 각자의 입장에 맞는 목소리를 내면서 그거의 목표에 맞는 역할을 분담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계속 한 목소리를 내자고 옆에 다른 단체에다가 그걸 요구한다기보다는 그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계속 해주고 뭐 서명 운동 같은 거야 물론 같이 하는 게 맞죠. 아무래도 인원이 많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서명은 하나의 설득할 수 있는 수단일 뿐이지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바꿔야 될 것들의 많은 단계들은 결국엔 사람이 직접 그러니까 면대면으로 시작하고 또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이런 거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은 결국에는 내가 진짜 한 국회의원을 잡던 한 사람을 잡고 그 사람을 진짜 괴롭히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하려면 다 나눠져야 되는 게 맞다. 행동은 나눠져서 그러니까 목소리는 한 목소리를 내되 우리의 결국의 액션은 각자가 할 수 있는 거에서 해서 이거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지금 기후정 행진 다음의 일인 것 같다고 생각을 음, 했어요. 그래서 생태전환 교육 관련돼서 자문회의를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생태전 자문회의에서는 결국에는 어떤 교육의 큰 흐름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도 각자가 목소리가 달라요. 그러면은 그 목소리를 직접 그걸 관철시켜서 결국에는 변화를 만들려면 지속적이고 그러니까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하려면 어떤 소규모의 그룹들이 다양한 조직들이 만들어져서 이 변화를 이끌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음. 저는 점조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근데 네. 은재님 얘기 속에서 나는 이제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호주 보고서 번역하면서도 느꼈던 게 우리나라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사실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구나. 이런 걸 우선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가 부족하니까 외국 사람들이 외국과 쓴 보죠. 거를, 네.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도 좀 우선은 당장은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이 사실 확정이라고 하는 문제가 또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또 이게 워낙 전지구적인 사안이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징후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그걸 통해서 향후 미래를 이제 예측하고 바라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막 지구가 막 화염에 막 휩싸여 있거나 해수면이 막 10m 상승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그 상황을 약간의 뭔가 뭐 역학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거를 좀 뭔가 더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우선 한편으로는 들었어요. 그래야지 그 자료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우리의 주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 사실을 뭔가 어떻게 보면 예측적인 자료이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까지 그 최근 한 50년간의 뭔가 기후 변화라든지 아니면 뭐 약간 이제 뭐 북극이나 뭐 아니면 북극 남극 아니면 해수면 상승의 정도 등등등의 현재 그 환경부나 국내에서 나온 자료들은 되게 그게 뭐랄까 되게 뭔가 직관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심층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 되게 또 그리고 국내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거를 좀 어떻게 더 확보하는 방법을 하나 찾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단체들이 이런 자료들이 다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다 그치. 조사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의 마치 유행처럼 이게 쭉 했다가 없어지고 또 쭉 했다가 없어지고 하나의 큰 맥락은 있지만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가 정리돼야 되는 거 맞고 지금 정리를 시작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지나간 자료 예. 어, 아카이브는 각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많이 엄청 그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책이 엄청 많이 출판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지금. 책의 제목을 봤을 때는 그 안에 무슨 데이터가 있는지 전혀 상상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떤 리포트로 보고가 된다고 하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거고 훨씬 찾아보기 쉬울 거고 훨씬 직관적일 텐데 되게 그 제목들을 보면 직관적인 제목은 많이 없거든요. 되게 뭐 지구는 풍요로 뭐 나는 풍요롭고 뭐 그런 게 약간 꿈 같은 단어들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서가 있는 게 맞고 약간 단체별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는 단계로 가야지 되는 거고 만약 그냥 계속 기후 위기에 대한 것만 알리고 이번 심각한만 알리면 결국에는 다 똑같은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뭐 하라는 가 나올 거예요. 근데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어디가 취약하고 어떤 부분들 변화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그 하나의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실 기반 데이터가 부족해서 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런 어떤 이 방법론적이거나 전략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빈곤함에 머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IPCC 보고서도 굉장히 몇천 페이지 가까이 되는 거고 그 검토하려면 며칠이 걸리는데요. 거대 지구에 대한 어떤 데이터는 사실 IPCC가 대표적인 과학자 그 그룹으로서 공신력 있게 얘기하고 있긴 한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오늘 주제하고도 통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공백, 전략적 공백, 그리고 상상력의 공백이 사실은 굉장히 큰 어떤 문제 지점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그 지점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들이 가장 어, 지금의 상황에서 뭐 어떤 채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또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또 상상력을 발휘하고 이런 단위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저희 연구소나 뭐 다른 VS 다른 연구소나 이런 것들의 역할 분담을 해서라도 이런 어떤 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전환의 프로그램이라 불리거든요. 그게 전환의 프로그램이라고. 그 두 가지 전환 프로그램이 사실 대표적입니다. 하나는 문명의 전환, 하나는 녹색 전환. 이 두 가지 전환인데 문명의 전환은 사실 농업 문명으로의 전환 프로그램이자 생활 양식의 전환의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전환이 엄청나게 심오하고 깊이 있는 어떤 문명 전체를 뒤흔드는 혁명보다 더 깊고 심오한 것이 전환이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의 전환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문명의 전환이라 하는데 지금 많은 어떤 운동 세력들은 녹색 전환, 정의로운 전환을 포함해서 기술주의적 해법과 또 좀 제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수소연강로 이런 어떤 기술주의적 해법을 통해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녹색 전환의 전환 비용에 대해서 지구는 한국이나 각국에서 책임지기가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어찌 보면 감축과 수축을 동반한 전환, 그리고 점진주의적 녹색 전환과 문명의 전환을 연결시키는 전략적 사유가 필요한데요. 전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됐지만 사실은 우리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그런 이야기 구조랄지 이야기에 대한 상당히 그 빈곤함이 사실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떻게 해요 문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재의 영역으로 내던지는 게 아닌가. 그 전환이 너무도 그 추상적 수준에서 논의가 돼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사실 뭐 보편적인 인간의 선함이랄지 악함의 문제가 사실 기후 위기의 어떤 문제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또는 인간의 욕망을 탓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기후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기후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부 전략적인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잘못하고는 화력발전소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잘못하는 그 전기 온광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각각에 대한 어떤 전환의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그 지혜가 모여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번에 생태전환 교육 그 자문 거기에 들어가서 너무 놀랐던 게 많은 내년 교육의 생태전환 교육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요. 탈탄소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학교의 건물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탄소를 줄이느냐에 관점이 있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아이들이 어떻게 이거를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은 없는, 그냥 어른들의 입장에서 단지 탄소를 줄여야 된다, 학교에서. 이거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교육이 없더라고요. 그냥 하드웨어만 있지 소프트웨어가 전혀 없어서 너무 답답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어떤 수치에 지금 수치와 뭐 그런 거에 하고 있으니까 수치만 달성하면 모든 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호주 보고서에서도 이거의 온도의 문제가 아닌 티핑 포인트를 많은 부분에서 넘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임계점을 다시 돌리기가 너무 어렵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게 저는 호주 보고서의 포인트였어요. 근데 교육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치에만 집착할 게 아니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변화를 만들려면 결국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생각하지 않으면 천년이 걸려도 바뀔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단지 1.5 도를 달성하고 뭐 지금 탄소를 배출을 줄이고 이런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어 있으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데이터는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얘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생태전환 교육 자체에도 너무 많은 분야가 있어요. 생물 다양성도 뭐 생물 다양성도 알아야 되고 자원 순환도 알아야 되고 그거를 1년 안에 애들한테 다, 1 년이 아니고 한 달 안에 다 끝내야 되는 교육 시스템이에요, 지금은. 근데 그거를 애들한테 다 접하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떤 한 큰 분야, 큰 흐름 속에서 아이들이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1 년간의 그 교육 내내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그런 그 담론을 만들어 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대응책까지 주더라고요, 교육이.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아. 이렇게 줄여야 돼. 죄책감은 갖지 마."라고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죄책감이 문제가 아니고 답답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밖에. 그거를 지키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런 말을 했거든요. "200년 있다가 지금 탄소 줄이면 언제 영향을 미치냐."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200년 후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더니 "아 그럼 전 죽어서 없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아니지. 너의 후손이 있잖아." 했더니 "아 전 자식 안 낳고 죽으면 끝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걸 보면서 저게 사실이고 저게 맞는 말인데 거기에서 멈추게 만드는 게 지금 교육이 아닌가. 근데 이 모든 시스템 자체가 지금 다 그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너무 좀 답답한 거. 그래서 음, 뭘 해야 될지를 얘기하려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그걸 파헤쳐야 돼서 요즘에 저희 동네에서 민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했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안 되면 다른 이안이 있어요. 그 이안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데서 나오거든요. 상상력이 없으면 그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걸 몰라요. 근데 그런 사고를 가지려면 결국에는 내가 진짜 그거를 당사자라고 여기고 내가 그걸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결한다고 느껴야 되는데 많은 부분이 그게 부족하고 거기서부터가 이게 해결책을 찾는 의지를 쪼끔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지금 음,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진 걸 해결한다 생각하니까 너무 많은 상상력이 요구가 되더라고요. 음. 그 저기 뭐야 며칠 전에 올라온 기후 평화론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 관점이 올라왔는데 거기서 좀 큰 은재님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거기서 큰 문제가 뭐였냐면 기후 문제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행동했고 거기에 대한 책임 여부를 묻는 것으로 가야 될 게 아니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낼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관점인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계급도 아니고 자본도 아니고 문제는 뭐냐? 인류 전체가 다 기후위기를 유발했다. 뭐, 오케이.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이 우리의 시선이 과거에 누구 잘못을 따져가지고 그 사람을 색출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그러니까 과거의 시간성의 차원에서 과거에 눈을 두고 그 문제의 소지를 되게 도덕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한 것 같아. 잘잘못을 따져서 뭔가 문제점을 이제 지적하기보다는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인데, 그 미래는 뭐 200년의 미래가 아니고 당장 2030년, 아니면 당장 내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 돌이키기 어려운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이 지구의 미래,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미래인데, 요거를 바라보면서 요 얘기를 꺼내는 게 우선 필요하다. 거기서는 그게 부족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좀 더 이제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관점에는 권력의 관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후 변화가 그냥 단순히 그냥 쭉 아무 인간의 행위 없이 그냥 변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권력의 배치와 구도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우리가 작용하게끔 하는 특정한 메커니즘들이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지구 전체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이 기존에 있는 비판도 또 너무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책임인데, 사실 그렇게 보니까 아무런 책임도 누구한테도 묻지 말라는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문제인 것 같아서, 그 권력의 배치가 현재 기후위기와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좀 밝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또 들었어요. 기후 정의로는 그거를 어느 정도 착안하고는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더 크게 이제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 생각 어떠세요? 그러니까 사실 기후위기에 대한 생태 레인주의랄지 생태 권위주의적 해법은 사실은 즉각적으로 어떤 집중적으로 그렇게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기후위기에 겉으로 표면적인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건데, 사실 기후위기와 이 관련된 어떤 것들을 잘 면밀히 보다 보면 모든 것들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쩌면 약간 소득의 부분도 걸려 있고요. 기본소득과 같은 부분도 걸려 있고, 일자리 부분도 걸려 있고요. 또 먹거리 부분도 걸려 있고, 뭐 다양한 부분들이 걸려 있어요. 근데 사실상 어찌 보면 세상과 관계 맺는 방법에 대한 것과도 관련돼 있고요. 사실상 어쩌면 가족을 형성하고 또 대안적인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관계 맺기의 방식, 또는 사물과 생명과 기계와 자연과 관계 맺기의 방식, 이런 것들도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어떤 기존 권력과 자본, 어찌 보면 약간 가족주의적이고 봉건제적인 어떤 잔존물로서의 권력과 자본을 분쇄할 만큼 민주주의가 가속화돼야 되는데, 그 민주주의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 채 효율적으로 생태 권위주의랄지 생태 레인주의로 기후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은재님 얘기한 대로 생태 전환 교육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이게 또 기후 문제가 미래적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이 문제에 직접적,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당사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들은 더 많은 미래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이 문제에 결정권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때 그 민주주의는 되게 평온한 민주주의거나 평평한 민주주의거나 그냥 일괄적인 민주주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되게 갈등적이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갈등적인 것 속에서 이 모두가 이 문제를 조금씩 조금씩 파악하고 알아가면서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이게 그리고 또 이게 기후 정치일 것 같아. 민주주의의 우선 음. 기본한, 그리고 또 그것도 그 민주주의가 공례적이기만은 않은 전 지구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적 관점을 우리가 이제 표방하고 내세워야지, 다른 기후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도 차별화가 확실히 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음, 저도 어떤 도시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형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같이 그 공장 축산업 운영한 겁니다. 근데 동생이
교육을 받다가 공장축산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채식을 결심해요. 그래서 비건 채식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공장축산업을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손을 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형도 이 뭔가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해서 교육을 받아보고 자기도 판단을 해서 소농축산은 아니더라도 이 줄이거나 아니면 없애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동목축산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없애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또 결심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민주주의는 사실은 그 동생하고 형하고 굉장히 갈등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갈등이 있었고 갈등이 사실 표면적인 이유일 수 있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그 동생의 어떤 행동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 다가왔던 그 진리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실은 그런 갈등을 만들었고 어떤 행동을 만들고 변화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음, 맞습니다. 그래서 생태 전환이라는 건 그리고 기후 정의 실현이라는 건 딱 그 부분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기후가 온도가 올랐기 때문에 온도를 내리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학문에 걸쳐 가지고 반영이 돼야 되는 문제지 이거를 딱 기후 학문 이렇게 분리할 수 없을 만큼 생태 학문으로 분리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냥 기반이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쪼끔 지금에서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어떻게 들으시는 분들이 답답함을 해결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마무리하기에는 너무 아쉬우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한마디로 그러니까 되게 짧게 그래서 지금 이제 뭘 하라고 하냐며 뭘 했으면 좋겠냐고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하시고 싶으신지 이승준 선생님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뭘 음, 어떻게 기후정의 다음은 행진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라는 음, 질문에 답을 해 주신다면? 뭐 어차피 이 대답은 저 혼자 뭐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되는 그럼요. 문제는 아니고 그럼요. 네. 모두가 같이 해야 되니까 우선 풀뿌리 우리가 많이 오래전 용어로 쓰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기후 문제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해법이다. 여기에 우선 이제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풀뿌리 민주주의에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아래로부터 그러니까 위로부터 누가 임의적으로 정책 결정자나 정치인이 어떤 음, 결단을 내리거나 그런 것으로 해법을 찾을 수는 없고 모든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면서 그 촉구하는 그 목소리 자체가 자기 변화 과정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로서는 우선 기존에 하던 것도 또 우선 열심히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생태 전환 교육도 마찬가지고 더 많은 정보를 사람들한테 또 제공하기도 하고 그 제공하는 과정에서 당신들과 함께 우리가 이 문제의 당사자라는 거를 한 명 한 명 모두가 당사자이라는 거를 뭔가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는 진짜 뭐 탈탄소 외에도 그보다 더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에 작동해야 된다. 예를 들면 생물종 다양, 왜냐하면 기후변화와 생물종 다양성의 문제가 뭐 아주 다이렉트한 연관성까지는 아닐지라도 그 직간접적 어떤 넓은 의미에서 큰 이제 영향성을 발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해양의 변화라든지 담수의 변화라든지 또 산림의 변화, 농토의 변화, 이 모든 게 지금 다 변화가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우리의 지형을 바꿔가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잘 캐치해가지고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 그 문제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총체적으로 알리고 그에 맞는 어떤 대책으로 가자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소장님은 어떻게 답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대응의 시간과 규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규모와 시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저는 그 최근에 그 라투르라고 그 과학 철학자가 신기후 체제의 대표적인 생태주의자입니다. 근데 사망했던 그 사건이 신기후 체제의 그 끝을 또 보여주지 않나. 새로운 체제로의 국제 체제가 이행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끝과 시작을 또 알리는 그런 어떤 분기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개인이 실존적인 결단과 의지를 발휘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정말로 지구 계획, 지구의 거대 프로그램, 거대 계획이 그것에 대해서 개인의 실존에까지도 이야기 구조로 규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어떤 거대 계획의 새로운 출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점에서 저희는 어찌 보면 생태 민주주의랄지, 이승준 선생님이 얘기했던 생태 민주주의랄지,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삶의 전환, 생각의 전환, 그리고 어쩌면, 거대 계획에서 어떤 개인적 실천, 그리고 그 관계 맺기 방식의 변화까지도 이르는 새로운 어떤 도약의 계기, 점핑의 계기를 이번 시기에 분명히 맞이를 해야 된다. 물론 어떤 다양한 행동 양식이 있겠지만 우리의 일관된 방향성은 그쪽으로 향해야 되고 그것은 어쩌면 탈성장 전환 사회 또 그리고 문명의 전환이랄지 탈성장 전환 사회의 어떤 시작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지금 신 소장님 얘기 조금 더 보태서 얘기하면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 구체적인 어떤 안건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아주 사소하게는 먹는 문화, 먹거리 문화의 변화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 이거에 대한 우리의 주장들도 이제 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심지어 여가, 우리가 뭐 어느 때가 돼서 휴가를 가거나 휴식을 취하는 그 방식에서의 변화라는 것도 이제 필요한 것 같고, 뭐 사회적 관계 맺기의 변화 같은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제도화된 틀 내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뭐 또 무슨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맺고, 이런 그런 관계 양상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변형되어야 되는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사실 거의 모든 게 다 문제죠. 교육에서도 그동안 많이 이제 외면되어 왔던 거죠. 생태 교육에 대한, 외면되었다기보다는 사실은 뭐랄까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 사실은 그 학생들의 자신이 가장 많이 그 정보를 공유하고 알고 익숙해져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교육에서의 무슨 변화라든지, 아니면 뭐 또 뭐 우리가 즐기게 됐던 뭐 심지어 스포츠를 하는 그것들도 형태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설득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유혹을 받는 건 음, 생태 권위주의랄지 생태 레인주의 예를 들어서 말름이 그 육직 금지, 채식 필수 이렇게 이 주장을 한달지 또는 프랑스 지금 마크롱 정부가 어, 그 어, 수영장 사용 금지 이런 것을 주장한달지 이런 효율성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바뀌는 걸로만 생각하는 것이 속도와 규모, 시간과 규모의 문제를 따라잡는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히려 아래로부터의 합의와 정말 목표 설정, 굉장히 지난한 토론, 또 이야기 구조의 성립, 생성, 이런 과정을 통한 민주주의를 통한 합의 과정이 더 효과적일 것이고 강력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제 생각이고 어찌 보면 여기서 일치하는 내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주의를 통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자발성이 호소하는 건데 사실 자발성이면서도 굉장히 어찌 보면 민주주의가 가장 강력한 우리에게 여전히 힘을 갖는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우리가 그 소수자 관련해서 인문 실험과 이제 하는 여러 단체들과 같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 특징들을 보면 되게 지역, 그러니까 뭐 원주부터 시작해서 뭐 각 강릉 뭐 이렇게 각 우리가 지역이라고 부르는 특정한 지역에서 가장 기후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 대부분 다 기후 문제 인문 실험인데, 주제가 기후 문제 한 4, 50, 30 몇 개 단체 중에서 기후 문제를 안 다루는 데가 없을 정도예요. 대부분 그렇게 다루고 있다는 건 되게 이제 뭐랄까 중앙 정부의 일관된 명령적
정치적 체제와는 좀 다르게 각 지역의 뭐 분권화된 지역 민주주의, 지방 민주주의 아니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한 사례일 수도 있는데 그 예화인 거죠. 그 사람들이 뭐 각 지역 속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설득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되게 제일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교육도 거기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게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 또 그게 또 역으로 얘기하면 나는 지금 현재의 그 윤석열 정부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뭐 이렇게 등등 다 문제인데 이게 위기가 또 한편으로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많은 또 사회적 변화는 그런 이제 특정한 정치 형태의 위기가 큰 이제 변화를 가져올 때가 있는데 그 변화를 우리가 꾀할 때 이거를 계속 그 의제로 제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뭔가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단순히 그냥 윤석열 정부의 어리석은 지도자의 문제인 건가? 거기에만 한정되어 있는 문제인가? 그게 아니고 전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체제라든지 관계망이라든지 그런 이제 경제적 생산 형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그런 걸 좀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느덧 말씀을 듣다 보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많은 분들이 기후정의 행진 이후에 답답함을 느끼셨을 텐데요. 저는 오늘 그 신승철 소장님과 이승주 선생님의 대화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해결돼야 할 일이 훨씬 많겠지만, 어, 이게 저희 이제 하나의 또 큰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후정의 행진 때그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썼던 연설문의 일부를 말씀드리고 오늘 팟캐스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공평하다, 평등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다른 사람 혹은 상황과 비교합니다. 그렇지만 인권 문제에서는 어떤 대상과 비교했을 때 그 동일한 권리가 보장된다고 해서 바로 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의 해결, 기후정의의 실현은 더 많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에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야 합니다.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로서 더 이상 기후위기를 초래한 기업과 정부, 자본주의 체계에 세상을 맡길 수 없습니다. 모두의 생각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생태적 지혜 팟캐스트,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